친구들 안녕. 저녁 먹었어요? 오늘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네요. 비가 내리니까 좀 쌀쌀한 것 같아요. 잘 때 옷 따뜻하게 입고 자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뭐 특별히 나누거나 그럴 얘기가 없어서 책 읽어드릴게요. 친구들이 어떻게 지냈는지도 궁금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왔어요. 책 읽어드릴게요. 스스로의 감정들을 진짜 객관화시켜서 잘 들여다보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일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거 감정에 관한 것들 다루는 거니까 친구들 것들로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유익한 부분들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읽어드릴게요. 감정적 위기 다루기. 감정적 위기는 사람들이 대체로 아주 힘겨워하는 문제이므로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감정상의 재앙을 내버려 두어 제 풀에 사라지게 하는 대신 그것을 훨씬 빠르게 통과하고 좋은 결과를 내는데 도움이 되는 여러 기법이 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감정을 다룰 때 마음이 동원하고자 하는 평상시 기제는 억제와 표출, 회피이다. 이런 기제는 의식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라면 해롭지 않다. 감정 압도시의 기제 활용은 의식적으로 하면 바람직할 때가 많다. 이 묘책의 목적은 감정을 해체해 하나하나 놓아버릴 수 있도록 감정의 양 자체를 줄이는 데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감정에 압도되는 순간 가능한 많이 의식적으로 감정을 제쳐놓아도 된다. 가까운 친구나 멘토에게 기분을 털어놓아 감정의 강도를 줄일 수도 있다. 기분을 표출하기만 해도 그 이면의 에너지가 얼마간 줄어든다. 같은 상황에서 회피 기제를 의식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 속상한 일을 멀리하기 위해 사교 모임에 나가거나 개와 놀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틀거나 평소 습관대로 무엇이든 하는 것이다. 감정의 양과 강도 자체가 줄고 나면 전체 상황보다는 상황의 여러 작은 일면과 그에 따르는 감정을 놓아버리는 일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다. 방법의 요점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해 어느 회사에서 오래 일하다 실직해 절망이라는 감정에 압도당한 남자의 예를 들어보자. 위의 서술한 3가지 기제를 활용하면 감정을 얼마간 줄일 수 있다. 그 후에는 일터와 관련된 사소한 것들을 돌이켜볼 수 있다. 이를테면 동료들과 자주 찾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싶은 바람을 놓아버릴 수 있을까? 이전까지 매일 주차하던 공간에 주차하고 싶은 바람을 놓아버릴 수 있을까? 늘 타던 엘리베이터에 타고 싶은 바람을 놓아버릴 수 있을까? 쓰던 책상에 대한 애착을 놓아버릴 수 있을까? 비서가 보여주던 친절과 비서에 대한 애착을 놓아버릴 수 있을까? 쓰던 컴퓨터에 대한 애착을 놓아버릴 수 있을까? 매일 같은 상사를 보던 일을 놓아버릴 수 있을까? 사무실 소음이 주던 친숙한 느낌을 놓아버릴 수 있을까? 이렇듯 자질구레한 실직의 일면을 항복하는 목적은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을 모두 놓아버린 모드로 바꾸는 것이다. 마음이 놓아버린 모드로 바뀌면 용기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 부정적 감정들을 받아들여 통과했고 그 결과 부정적 감정이 힘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면 상황을 직면하고 감정을 인식해 감정에 대해 뭔가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음을 불현듯 자각한다. 사소한 것을 항복하면 기묘하게도 중심 사건이 주는 억압 또한 점차 덜해진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한 가지 감정의 항복 기제를 사용하면 감정 전부를 동시에 항복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감정 모두 이면에 동일한 에너지가 있어서 한쪽 방향에서 항복하면 표면상으로는 반대 방향에 있는 듯한 감정까지 항복하는 것과 같다. 이 점은 임상체험 후 문제라 공감하려면 각자 개인적으로 시도해야 한다. 위의 4가지 방법을 적용하고 나면 이제 5번째가 명확해진다. 사실 모든 강한 감정은 여러 부수적 감정이 합성된 것이라 전체 감정 복합체 또한 해체가 가능한 것이다. 이를테면 실직한 사람은 처음에는 절망에 압도당한 느낌을 받는다. 그러나 그가 느낌 주변부 사소한 것들을 항복하면서 회피와 억제, 표출 후 기제를 의식적으로 활용해 압도된 느낌을 줄여나가면 분노의 존재 또한 깨달을 수 있다. 분노는 자부심과 연결되어 있음이 보인다. 분노는 억울함의 형태로 많이 나타난다. 자기는 이제 틀렸다고 하는 것도 자신을 향해 표출되는 분노의 형태다. 또한 분노에는 상당한 두려움도 존재한다. 따라서 연결된 감정들을 이제 곧바로 다룰 수 있다. 이를테면 다른 일자리를 얻지 못하리라는 두려움을 놓아버릴 수 있다. 두려움을 인정하고 놓아버릴 때 가능성 있는 대안 전부가 갑자기 뚜렷해진다. 그리고 자부심을 항복하면 생각했던 것처럼 자신이 경제난에 직면한 것이 아님을 금세 알게 된다. 이렇듯 감정 복합체가 해체되어 구성 요소로 갈라지고 나면 각 요소는 에너지가 약해져 개별적으로 항복할 수 있다. 감정 압도에서 벗어나면서 감정의 일부를 의도적으로 억제하거나 회피했다는 사실이 기억날 것이다. 이제 그 감정을 다시 검토해 억울함이나 무의식적인 죄책감, 낮아지는 자존감 등의 후유증을 없앨 수도 있다. 감정 복합제의 파편들이 일정 기간 동안 다시 나타날 수도 있고 그 기간이 몇 년이 될 수도 있지만 이후에는 다 감정의 조각들 뿐이라 올라오는 대로 처리할 수 있다. 적어도 위기 수준의 상황만큼은 뚜렷이 의식하며 무사히 통과할 수 있게 된다. 위기 처리를 지적 수준이 아니라 감정 수준에서 하면 위기 지속 시간이 극적으로 줄어든다. 실직한 사람의 경우 지적 수준에서 위기를 처리하면 가진 생각과 가상 시나리오가 수없이 떠오른다. 생각이 폭주하는 탓에 밤마다 잠 못 이루는 고통을 받으며 마음은 위기를 검토하고 또 검토한다. 아무런 성과도 없다. 이면의 감정을 항복할 때까지 온갖 생각만 꼬리를 물 것이다. 아주 오래전에 감정적 위기를 겪고 지금까지도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그 위기로 인해 삶 전체가 악영향을 받았고 이면의 감정을 다루는 노하우가 없는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 삶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처리하면 이로운 점이 많다. 그중 하나로 억제하거나 억압된 감정이 크게 줄어든다. 위기로 인해 올라온 감정을 포기한 결과 저장고에 남은 양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삶에서 무슨 일이 닥쳐도 해결하고 견딜 수 있다는 자각이 있기에 자존감과 자신감이 커진다. 삶에 대한 두려움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삶을 스스로 통제한다는 느낌이 커지며 타인의 고통에 대한 연민이 깊어지고 다른 사람이 비슷한 상황을 헤쳐나가도록 도울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진다. 역설적으로 삶의 위기 뒤에는 길든 짧든 평화와 고요가 이어지는 시기가 오는 경우가 많다. 혹은 신비한 경험을 하는 수준에 이르기도 한다. 영혼 후 어두운 밤을 거친 후에 높은 자각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이런 역설을 보여주는 사례 중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임사 체험자들의 경험이 있다. 시중에는 임사 체험을 다룬 책이 많이 나와 있는데 거기엔 모두 공통점이 있다. 그들이 직면한 공포 중의 공포, 즉 죽음이 주는 두려움과 충격이 깊디 깊은 평정과 평화, 일체성, 두려움에 대한 면역성으로 대체된다는 것이다.
그들 중 많은 이가 비상한 능력을 얻거나 치유자가 되거나 영안이 생기거나 영적 광명 상태에 들어섰다.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고 뜻하지 않게 새로운 재능까지 생기는 경험을 하는 것이다. 이렇듯 삶의 모든 위기는 의식을 뒤바꿔 새롭게 도약하게 해주며 옛것을 놓아버려 새로움이 탄생할 씨앗을 품고 있다. 과거 치유. 자신의 삶을 살펴보면 미해결된 과거의 위기가 지닌 잔재가 보일 것이다. 그 당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생각과 감정은 세상을 인식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런 생각과 감정이 삶의 어떤 부분을 망가뜨렸다는 사실도 알게 될 것이다. 이때 그 일이 계속해서 대가를 치를 가치가 있는지 자문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제는 잔재를 처리하는데 쓸 수 있는 기제를 알고 있으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즉 남은 감정을 조사해 놓아버림으로써 치유가 일어나게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큰 일을 치른 뒤에 진가를 발휘하는 새로운 감정치유 기법을 알게 된다. 사건을 새로운 맥락에서 이해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의의와 의미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평가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대개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며 일생을 보낸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의 환희는 경험하지 못한다. 인간은 운명이 원래 그러려니 하고 쓴 웃음이라도 지으며 참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흔히 짐작한다. 철학자들은 때로 이런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태도를 활용해 허무주의 철학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런 철학자들 중 일부는 수년간 유명세를 얻기도 하지만 사실 그들은 해결하지 못한 고통스러운 감정의 희생자에 불과하다. 그런 감정을 계기로 끝없이 사물을 논리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려 들게 된 것뿐이다. 억제된 감정일 뿐임이 분명한데도 그것을 합리화하는 정교한 지적 체계를 구축하느라 평생을 바치기도 한다. 과거 해결에 효과가 좋은 방법 중 하나로 새로운 맥락 만들기가 있다. 과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는 뜻으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과거의 공경이나 트라우마 안에 선물이 숨어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기법의 가치를 정신의학계에서 처음 알아본 사람은 빅토르 프랭클이다. 프랭클은 자신의 명저 죽음의 수용소에서 의미호법으로 명명한 접근법을 풀이했다. 그는 임상 경험과 개인 체험을 통해 감정과 트라우마를 새로운 의미로 에워싸면 그 발생 양상이 현저히 달라지면서 치유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프랭클은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내면의 승리를 가져올 기회로 보고 나치 수용소의 경험에 대해 이렇게 적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해도 빼앗을 수 없는 한 가지, 즉 인간의 마지막 자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자신만의 길을 택할 수 있는 자유다. 프랭클은 그때의 끔찍한 상황을 새로운 맥락에서 이해하는 재맥락화를 통해 인간 영혼의 심오한 의미를 발견했다. 아무리 비극적인 경험이라 해도 모든 인생 경험에는 교훈이 숨어있다. 경험 속에서 숨은 선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치유가 일어난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또 내면아이 상처치유 같이 해요. 밥 먹어서 그런지 막 졸려요. 어제 읽고 있는데 졸려요. 밥 먹으면 꼭 식곤증이 오는 것 같아요. 눈이 막 스르르 감겨요. 친구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앞에서도 말했듯이 양육적이고 지지적인 사람과 당신의 이야기에 대해 나누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여기에서 초점은 소위 끔찍한
두 가지 행동이란 마치 낮에 이어 밤이 오는 것 같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다. 생후 9개월이 되면 모든 아이들은 기어다니면서 탐색을 하기 시작한다. 생후 18개월이 되었을 때는 싫다는 의사표현을 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화를 내기 시작한다. 2살짜리 행동은 나쁘거나 좋다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 원제 교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너무 졸려요. 사탕 하나 먹고 올게요. 잠이 쏟아질 것 같아. 2살짜리 행동은 나쁘다거나 좋다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원죄 교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 많은 아이들이 최초 부모였던 아담과 이브 죄 때문에 우리가 악하게 태어났다고 교육받았으며 우리 안에는 악하고 이기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교율과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배웠다. 어떤 아이가 거칠게 놀고 있는 걸 본다면 당신은 상상력을 펼쳐서 그 아이가 나쁘고 악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아이를 때리고 벌주고 권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부모 자신의 상처받은 내면 아이이다. 그들을 상처받은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지나치게 순응한 것이거나 복수하고 싶은 욕구에서 나온 것이다. 자기 부모에게 하고 싶었던 그런 일들을 자기 아이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다. 유아기 때의 아이들은 도움이 필요하며 미성숙할 뿐 아니라 다루기도 어렵다. 그러나 그들이 도덕적으로 악하지는 않다. 피아제는 이성적인 시기는 대략 7살이 되어야 시작되며 도덕에 대한 합법적인 인식은 이 나이 이전에는 가능하지 않다는 걸 밝혀냈다. 당신은 후원자와 함께 유아기 때 당신이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라. 당신의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주고 당신을 위해서 거기에 있어 달라고 요청하라. 당신을 소중하고 작은 유아가 겪은 아픔과 상처를 확인하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협력자가 필요하다. 혹시 당신이 가해자라면 당신은 자신의 학대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설령 그 누구도 당신에게 그런 한계를 정해주거나 어떤 자기 책임 훈련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격적 행위는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 물론 가해자들도 처음에는 다 피해자였다. 제3부에서는 당신의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훈련시킬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려고 한다. 당신은 자신의 양심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후원자에게 당신이 받은 학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의 병적인 수치심을 줄여주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병적인 수치심은 고립을 만들고 침묵을 조장하게 된다. 수치심을 많이 가진 아이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의지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느낀다. 왜냐하면 상처받은 아이는 한 번도 자신의 욕구를 충족해보지 못했었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순간조차 창피를 당했기 때문이다. 어쩌면 사람들에게 자기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하는 것조차도 협력자를 귀찮게 만드는 일이라고 느낄지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당신에게 사랑받고 양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기억하라. 당신은 귀중하고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위해서 당신이 이 일을 하고 있다. 당신의 가슴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그 아이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 보라. 자신의 감정을 느끼기, 유아기 때의 아기 사진을 갖고 있다면 꺼내보라.
그때 당신은 얼마나 작고 순수한 아이였는가. 그리고 주위에서 그 또래의 아이를 찾아서 그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보라. 이 시기의 발달 단계에 맞는 정상적인 모습을 주의 깊게 관찰해보라. 이때의 당신은 에너지로 가득 차 있으며 소란스럽고 다루기 힘든 게 지극히 정상적이다. 요한은 사물에 집착한다. 호기심 많고 물건에 흥미를 가지고 있다. 아이인 당신은 자신만의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서 싫다는 말을 한다. 당신은 불안정하고 미숙하기 때문에 화를 내기도 한다. 당신은 순수하고 아주 예쁜 아이이다. 당신이 유아 시절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 초점을 맞춰보라. 당신에게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지 느껴보라. 편지 쓰기. 당신의 갓난아이에게 했던 것처럼 유아인 자신에게 편지를 써보라. 이 편지는 어른인 당신, 내 경우 친절하고 현명한 천사가 쓰는 것이다. 내가 나의 유아에게 쓴 편지 가운데 하나를 읽어보겠다. 사랑하는 어린 존에게 나는 내가 몹시 외롭다는 걸 알고 있단다. 내가 한 번도 너 자신이 되어보지 못한 것도 알고 있다. 화를 내면 지옥의 끔찍한 불에 타일까봐 화내는 것도 무서워했지. 여자애처럼 보일까봐 울거나 무서워할 수도 없었지. 아무도 내가 얼마나 놀라운 작은 아이인지 내가 정말로 무엇을 느끼는지는 모르는구나. 나는 미래에서 왔단다. 그리고 내가 아는 어떤 사람보다 너를 잘 알고 있단다. 너를 사랑하고 언제나 내가 나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있게 해줄게. 너에게 균형 감각을 가르쳐주고 내가 화내고 슬퍼하고 무서워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둘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렴. 사랑하는 어른 존으로부터. 이 글을 썼을 때 나는 나의 내면 아이의 외로움과 슬픔을 느꼈다. 유아에게서 온 편지. 자, 이제 당신은 상처받은 내면 아이에게 편지를 쓰게 하자. 기억할 것은 당신이 평상시 사용하는 손이 아닌 다른 손을 사용하여 글을 써야 한다는 점이다. 오른손잡이면 왼손을, 왼손잡이면 오른손을 사용하라. 다음은 내 워크숍에 참여한 어떤 사람이 쓴 편지이다. 큰 리처드에게 제발 와서 나를 데리고 가줘요. 나는 옷장 안에 벌써 40년 동안이나 갇혀 있었어요. 너무 무서워요. 날 도와줘요. 작은 리처드로부터. 편지를 다 쓴 후 조용히 앉아서 어떤 감정이든 그대로 느껴보라. 당신이 친한 친구나 배우자 또는 치료사와 같이 있다면 편지를 큰 소리로 읽어주라. 당신을 반영해 줄 수 있는 다른 사람과 함께 큰 소리로 읽을 때 아주 강력한 효과가 나타난다. 선언문. 이제 당신은 다시 한번 과거로 돌아가 당신의 유아기 시절의 내면 아이를 찾아가 그 아이가 들었어야만 할 때 그런 확신의 말을 해주어야 한다. 이 선언문은 당신의 내면의 갓난아기한테 해준 것과는 다르다. 당신의 유아는 다음과 같은 확신을 들어야 한다. 작은 누구누구야, 넌 호기심이 많지? 그건 좋은 일이란다. 물건을 갖고 싶어 하거나 보고 만지고 맛보고 맛보는 모두가 다 괜찮단다. 내가 해보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줄게.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작은 누구야,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너에게 필요한 것을 주기 위해서란다. 하지만 내가 날 돌봐줄 필요는 없다. 내가 보살핌을 받는 건 아주 당연하다. 작은 누구야, 싫다는 말을 해도 괜찮다. 작은 누구야, 난 내가 너 자신이 되고 싶어 하는 게 무척 기쁘다. 우리 둘 다 화가 날 수도 있지만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거야.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함께 노력할 거야.
내 방식대로 뭔가 하려고 할 때 겁이 나는 건 당연하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슬퍼해도 괜찮단다. 어떤 일이 생겨도 난 널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야. 넌 언제나 너 자신의 모습을 갖고 있을 수 있고 내가 언제나 널 위해서 있다는 걸 믿어줘. 말하고 걷는 법을 배우는 내 모습을 지켜보는 게 얼마나 좋은지, 내가 독립하려고 하고 쑥쑥 자라는 걸 지켜보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널 사랑해. 넌 정말 소중하단다. 작은 누구누구야. 이 선언문을 천천히 읽고 그 의미를 마음 깊이 새겨보라. 자, 이제 당신은 유아인 자신을 치유할 준비가 되었다. 어떠세요? 친구들도 같이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한번 자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읽을게요. 잠재의식에 관한 책 읽어드릴게요. 새 삶을 살게 놓아주니 부가 찾아왔다. 샌디에고에 있는 동안 프랭크와 도리스 부부가 찾아왔다. 미국 동부에서 대학을 다니던 딸 앨런이 느닷없이 학교를 중퇴하고 남자친구와 하와이로 떠나버리자 부부 근심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은 왜 하와이로 간 거죠? 서핑 쪽으로 지내러 갔을 거예요. 달리 이유가 없거든요. 프랭크가 씁쓸하게 말했다. 앨런과 남자친구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예요. 남자친구는 전문 서핑 선수고요. 도리스의 말에 프랭크가 말꼬리를 잡았다. 서핑의 전문 선수 같은 게 있나? 앨런에게서 연락은 왔나요? 네, 2번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좀 놓이더군요. 돈이 필요해서 전화한 거예요. 돈은 절대 안 보낼 겁니다. 프랭크가 목소리를 높이자 도리스의 목소리도 커졌다. 여보, 돈 보내주기로 했잖아요. 부부 대화를 끊고 내가 말했다. 따님은 성인입니다. 부모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뜻대로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따님이 나태하게 사는데 일조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잘못된 일입니다. 자꾸 오냐오냐 하다 보면 따님은 징징대고 남에게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돈을 너무 쉽게 자주 주시면 따님은 독립심을 기를 수도 없고 두 분도 속상하기만 할 겁니다. 오랜 상담 끝에 도리스와 프랭크는 딸을 완전히 놓아주기로 했다. 마음의 법칙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무한한 치유력이 딸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거라 믿었다. 나는 둘에게 확언을 써줬다. 나는 딸을 온전히 놓아줍니다. 생명의 원리와 질서가 딸의 삶 전체를 관장합니다. 상담한 지 6주가 지나도록 도리스와 프랭크는 엘렌에게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 돈을 보내주지는 않았지만 밤낮으로 딸을 위해 확언했다. 7주차가 되던 주 화요일 앨런이 보낸 편지가 도착했다. 딸은 현재 하와이에서 가장 큰 호텔 리조트에서 일하고 있으며 다음 학기에 하와이 대학교에 편입해 학사학위를 취득할 거라고 소식을 전했다. 갑작스럽게 떠나며 부모님에게 상처를 준 데 대해 죄송하다며 용서를 구한다고도 쓰여 있었다. 그날 도리스는 내게 전화해서는 남편과 함께 딸을 만나러 하와이로 갈 계획이라고 했다. 얼마 뒤 도리스와 프랭크 가족이 하와이에서 보낸 엽서가 도착했다. 다시 만난 가족이 예전처럼 잘 지낸다는 기쁜 소식이 담긴 엽서였다. 도리스와 프랭크는 모든 것을 알며 내다보는 무한한 힘에 딸을 온전히 맡겼다. 무한한 힘은 인생에 평화와 기쁨만을 가져다 준다. 치유력을 믿으니 엄청난 돈이 들어왔다. 멕시코시티 비행기에서 옆자리에 앉은 낸시와 대화를 나누었다.
뉴욕 출신 간호사인 낸시는 멕시코 한 병원으로부터 초청을 받고 멕시코 시티로 향하는 길이었다. 낸시는 설레어 보였다. 예전에 초청받았을 때는 결혼해서 갈 수가 없었어요. 이번에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러 모험을 떠나는 기분이에요. 정말 기대됩니다. 이혼하셨나요? 네, 정신과 병동 간호사였던 마이크와 5년간 부부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이크가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근무하는 다른 동료와 사랑에 빠졌다면서요. 힘든 시간을 보내셨겠네요. 네, 그럼 아무렴요. 정말 충격이었죠. 하지만 마이크에게 바람처럼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하며 행복하게 살라고 했어요. 사랑은 언제나 자유로워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화내거나 속상해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마이크가 놀랐을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지 않는 것이라 말하며 당신을 자유롭게 놓아주면 나도 자유로워지는 거야 라고 설명했어요. 마이크가 제 말을 완전히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마워하더라고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 뒤로 낸시 씨는 모든 일이 잘 풀린 것 같네요. 전 남편분은 어떻게 되셨나요? 내 질문에 낸시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안타깝지만 잘 지내지 못하고 재혼한 지 몇 개월 만에 헤어지더니 작년에 급성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런데 마이크 생명보험인 수령인이 저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액수도 꽤 컸거든요. 보험금 덕분에 이번 멕시코 여행을 결정할 수 있었어요. 멕시코 병원은 월급이 그다지 많지 않거든요. 전 남편을 자유롭게 놓아주고 삶의 축복을 빌어주며 낸시는 사랑과 선의를 실천했다. 그 결과 자신이 베푼 사랑과 선의의 대가를 수천 배로 돌려받았다. 저도 이거는 좀 명심하고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누가 나를 좀 힘들게 하거나 그래도 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온전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자 이렇게 마음을 잡기는 했는데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나를 사랑하고 아끼고 또 나와 다르지 않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아끼면서 가는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동료에게 치유력을 전파하다. 샌디에고에 있는 호텔에서 며칠간 강연한 적이 있었다. 전 세계 선박들이 정박해 있는 아름다운 항구가 보이는 호텔이었다. 일정 중 하루는 면담을 위해 비워두었다. 첫 번째 내담자는 대학을 갓 졸업하고 증권사에서 수습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주디였다. 주디가 열띤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하는 일이 정말 좋아요. 일도 재미있고 급여도 괜찮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전망도 좋고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내가 미소 지으며 물었다. 주디가 얼굴을 붉히며 답했다. 문제는 교육을 함께 받는 다른 직원들이에요. 저는 대개 사람들과 잘 지내는 편인데요. 이 사람들은 너무 부정적이에요. 프로그램도 마음에 안 들고 급여도 적은 데다 상사들도 못마땅하다며 맨날 불평만 해대요. 이 사람들은 아마 로또 1등에 당첨돼도 실수령액이 너무 작다며 불평할걸요. 온종일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람들과 있으니까 너무 지치더라고요. 퇴근할 때가 되면 너무 우울해져서 몸이 축축 처져요. 한 가지 제안을 해도 될까요? 나는 주디에게 함께 훈련을 받는 모든 직원의 이름을 적고 매일 출근하기 전과 퇴근한 후에 회사 동료들을 축복하는 확언을 하라고 했다. 다음 달이 되자 교육에 가장 불만이 많던 몇몇 동료가 업계를 떠났다. 남은 사람들은 일에서 만족을 찾으며 점점 더 긍정적인 태도로 임무에 임하기 시작하더니 모두 기분 좋게 일했다. 교육이 끝난 후 다음 기수가 입사하자 회사는 주디에게 오리엔테이션에서 교육 후기를 발표해달라고 부탁했다.
주디는 새로운 참가자들이 열정적이고 긍정적이며 건설적인 사고방식을 갖춘 것에 기뻐했다. 주디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면 그들이 좋은 일들을 누리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큰 축복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무한한 치유력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이 치유력은 배인 상처와 화상을 입어 생긴 물집을 낫게 하며 피부를 원래 상태로 회복시킨다. 무한한 치유력은 부부간 불화와 경제적 어려움도 해결한다. 치유력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다. 결혼한 아들, 딸이 부모 생각과 행동, 믿음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우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자녀가 자유롭게 살도록 놓아줘야 한다. 의견이 없으면 마음고생할 일도 없다. 배우자가 짐을 싸고 떠난다면 그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배우자가 돌아와야 한다고 감정적으로 강요하며 압박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무한한 지성이 모든 방면에서 배우자를 안내해 줄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면 두 사람 각자의 인생에 축복이 가득할 것이다. 사랑은 소유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자유로운 것이며 주는 것이다.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일을 언제나 자유롭게 해줘야 한다. 사랑은 소유하지 않는다. 아내든 남편이든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상대가 기쁘고 자유로우며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게 당연하다. 그 사람이 자신의 모습대로 사는 것을 보고 흡족할 줄 알아야 한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불같은 사랑에 빠지더라도 그 삶에 축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자유롭게 놓아줘야 한다. 사랑은 상대방을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이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자유롭게 살도록 놓아줘야 한다. 인내심을 갖고 내면은 무한한 지성을 믿어보라. 마음속에서 갈등하면 안 된다. 무한한 지성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본다. 무한한 지성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는 일만 남았다. 믿고 또 믿으면 정말 믿는 대로 된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읽는 도중에 졸음이 쏟아져가지고 사탕 먹으면서 겨우겨우 버텼네요. 친구들이 오늘 보낸 하루가 어떤 하루였을지라도 고생 많았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토닥토닥 고생 많았어요. 100만 번 볼뽀뽀 보내드릴게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오늘 비가 왔으니까 몸 따뜻하게 하고 좀 도톰한 이불 덮고 긍정적인 생각, 좋은 감정 최고조로 유지하고 이렇게 잠자리에 들면 좋을 것 같아요. 편안하게 잘 자고 그리고 비 오거나 좀 쌀쌀해지거나 그럴 때는 또 몸을 이렇게 따뜻하게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음식들도 먹고 그러면서 몸의 체온을 높이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마트 갈 때나 그런 실내에 갈 때 에어컨이 좀 세게 틀어져 있으면 냉방병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뿌띠 스카프 같은 거 챙겨가지고 다니고 간단한 바람막이나 가디건 같은 거 챙겨서 또 감기나 그런 냉방병도 조심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모두 굿나잇. 안녕.